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임금을 깎는 그런 임금 피크제는 무효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만 또 양측 모두 기준이 좀 모호한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법원이 단순히 나이에 따라서 임금을 깎는 현행 임금 피크제. 네. 지금 그림 잠깐 보시면 47세부터 쭉 열심히 일을 해오고 55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나이가 들었는데 고개 숙여 있죠. 임금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현행 임금 피크제 무효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린 취지가 뭔가요? 일단 인건비 삭감만을 목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 사안에서 이 근로자인 A 씨와 사측인 B 어떤 각각의 주장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원고였던 이분이 91년도에 연구원에 입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임금 피크제라는 게 없었고요. 네. 본인이 계속 근무를 하던 2009년도에 이 연구원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정년 연장을 하면서 특정 연령이 도입되면 그 연한에 도달이 되면 급여를 깎는 구조가 아니라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 피크제만을 좀 도입했던 그런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2011년도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세를 이 기준점으로 삼았는데 예. 55세가 되니까 임금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됩니다. 어떤 그 등급 같은 것도 많이 하향 조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서의 주장은 내가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이후에 실제로 하는 일 동일했다. 그리고 그 회사로부터 부여받았던 성과 목표도 변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삭감된 건 이건 너무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받았을 그 차액의 급여 그리고 그것을 산정했을 때 그 퇴직금 전부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전부까지는 아니어도 일부 이 원고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다. 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하나의 선례로 남게 된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하는 일은 똑같아. 내가 30대 때나 40대 때나 50대 때나. 근데 성과 목표도 똑같아. 나이가 들었다고 그러면은 그 성과 목표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못 낼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깎는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모든 임금 피크제가 다 잘못됐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아니고 맞습니다. 이유가 좀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지금의 나이만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그래픽 보이시죠? 임금 피크제 이게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또 그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은 또 제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사실 이 문헌만 보면 네.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네. 모호하다, 네. 추상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사례별로 조금 그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 그런데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유, 그 이유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렇다면 55세 이상인 임금 피크제 적용 근로자와 그 이전의 근로자 사이에 정말 실적률이나 목표 달성률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이 사건에서는 좀 쟁점이 됐는데 55세 이상의 임금 피크제 적용 근로자들보다 정규직인 50세에서 55세까지의 그 구간의 근로자들의 어떤 성과율이 더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연구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니 그렇다면 이 55세라는 기준을 그냥 기계적으로 설정을 해서 이런 임금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게 정당한가? 법원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임금 삭감 그 폭이나 기간 적정한지 임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도 정당하지 않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여러 기업에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내가 임금 피크제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급여가 떨어졌다. 아니 그럼 최소한 일을 절하든지 아니면 출퇴근을 좀 유동적으로 하든지 네. 출근을 늦게 하고 퇴근을 일찍 하든지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에 있어서는 내가 좀 저감되는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임금은 깎이면서
실제로 이 반대급부로 얻는 혜택은 전혀 없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이 실질적인 임금은 삭감을 하고, 왜냐하면 또 임금이 삭감이 되면 근로자로서는 이 통상임금을 베이스로 퇴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 이 맞물리는 점에 있어서는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혜택을 주지 않고 임금만 깎는 거는 전혀 허용될 수 없다. 이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임금 피크제다라고 본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회사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 고용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임금을 대신 깎겠다라고 해서 사실 근로자 측과 사측이 주고받는 형식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면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해당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년 연장은 하나도 되지 않고 정년은 종전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기 전과 동일하게 하면서 55세를 기준으로 임금만 삭감했을 뿐입니다. 이런 부분은 허용될 수가 없다. 합리적 기준이 없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임금을 깎으면서 다른 그런 청년층의 고용을 창출하겠다. 이런 대의를 내세우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기금, 아낀 인건비를 고용 창출을 하는데 실제로 썼냐? 그렇지 않다면 이거 임금 피크제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큰 틀에서 4가지 기준을 이번에 대법원이 좀 세웠다는 점에서 네.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좀 보여주시죠. 이 임금 피크제 가이드라인 좀 보셨고 지금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 도입한 사업장 7만 6천여 곳이고 22%입니다. 도입하지 않은 곳이 27만 곳이 넘고 78% 대부분인데요.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뭐 한 2.1%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훨씬 지금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미 도입한 사업장은 더 그렇겠네요. 이제 뭐 판례가 나왔으니까 네. 선례가 있으니까 노사 간에 이거 협상 다시 하자. 네. 이거 깎는 거 이렇게만 하는 거 좋지 않다잖아. 그리고 이 체크 하나씩 다 해봐야겠어.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들 다 따져보자는 움직임이 많이 일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도 쟁점이 됐던 것 중에 네네, 하나가 이게 노사 간에 합의를 한 거다. 임금 피크제를 우리 연구원에서 도입하기로 한 게 사측이 강요한 게 아니다. 이게 네. 종용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같이 합의를 해서 냈는데 이게 왜 문제냐라는 것도 사측에서는 주장의 한 가지 쟁점으로 가져갔습니다. 네네. 근데 이에 대해서 1심, 2심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도 이거는 고령자 고용법에 저해된다, 위반이다,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 말인즉슨 고령자 고용법에는 연령을 이유로 모집이나 채용뿐만 아니라 급여, 임금 그리고 복리 후생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사측은 아니 뭐 모집 채용은 모르겠지만 임금과 관련해서는 이게 강행 규정,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규정이 아니라 이 법령으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쳤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엄연한 강행 규정이고 예. 사측은 고령자 고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그렇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가져오는 임금 피크제 허용될 수 없다. 그것이 설사 노사 간의 합의로 내지는 취업 규칙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한 것이더라도 네. 이거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전의 취업 규칙으로 내지는 노사 간의 합의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로서도 네. 사실상 이걸 다 재정비하고 법원이 내세운 4가지 기준에 맞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인지 여부를 좀 점검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네. 100세 시대에 인간의 사회적 유통기한을 점점 줄이는 법은 없애야 마땅하다는 의견도 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네. 궁금해요. 그러면 혹시 내가 저 이번 사례랑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임금 피크제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나 손해본 몇 년 기간만큼 보존해서 나한테 주세요. 라고 만약에 소송 걸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네네. 최근에도 네네. 대법원에서 이번에는 그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주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유사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이거 무효다라고 네. 했는데 그때는 사측이 승리를 했어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네. 법원에서도 이거는 그냥 유지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설사 이게 임금 피크제가 우리 회사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못 받은 그 차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금 채권, 그러니까 내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이 시효가 3년에 불과합니다. 이걸 단기 채권이라고 해서 네네. 굉장히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짧게 법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분쟁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도 이 원고는 내가 임금 피크제 도입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 차액을 달라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를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해서 그 시점을 기준점으로 한 그 급여만을 받을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이게 전체 액수를 다 보전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윤창호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처음이 아니고요. 네. 과거에 작년 11월에 한 번 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뭐 후속 입법 또 후속 법 개정 과정에서 좀 소홀했던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고 애초부터 이거는 과했어라는 얘기도 있고 이 위헌 판결 한 번 더 나오면서 이러니까 윤창호법이 더 있어야 돼라는 분도 계세요.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판단을 내린 위헌 근거는 뭐예요? 네. 이게 지난해 11월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네, 많으시겠지만 윤창호법 위헌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왜 똑같은 법에 대해서 다시 판단이 나온 거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거 지난해 11월에는 음주 운전이 2회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음주 측정 거부를 했다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이렇게 혼재된 경우, 아니면 음주 거부를 한번 하고 나중에도 또 음주 거부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윤창호법이 그대로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때 적용됐던 법령에 따르면 2년에서 5년 사이의 법정형, 그러니까 2년 이상의 형이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던 재판부가 아니 음주운전 2번은 일단 위헌이 나왔는데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등 이렇게 혼재된 경우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위헌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을 구해본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에 나왔던 것과 동일하게 예. 음주 측정 거부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10년 전에 한 번 하고 최근에 한 번 한 사람과 뭐 엊그저께 한 사람과 최근에 또 한 사람, 이건 비난 가능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윤창호법 자체에서는 전혀 구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세밀한 부분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법령에 녹이지 못한 것은 이건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이 법은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5년 이하. 보통 법정형이 뭐 5년 이하라고 돼 있으면 비교적 5년이란 형이 무겁더라도 이 상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가볍게 처벌이 가능한데 2년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무겁게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기적인 차이 그리고 이 재범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너무 법정형이 과도하게 돼 있다는 것은 이거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해서 7대2로 바로 위헌 결정이 나왔고 이로써 윤창호법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짧게 했는데 조금 더 해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채팅창에 이런 글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 행위다. 네. 음주 인사사고는 최소 10년부터 처벌을 해야 한다. 음주 처벌은 더 강해졌는데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해서 음주 자체를 안 하면 이런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까지 쭉 올라오시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이 윤창호법이 위헌이다 판단을 했지만 이게 뭐 10년 전에 했다가 오랜만에 했든 혹은 이게 뭐 음주운전 거부와 음주 사고를 냈든 어쨌든 음주하고 핸들대를 잡는 것 자체에 대한 버릇을 고쳐 놓으려면 이게 또 필요한 법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그 많은 그 이슈가 됐었던 네.
한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이 장용준 씨도 윤창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 위헌 판결로. 예,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장용진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1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가볍게 처벌받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때 적용됐던 게 이른바 윤창호법. 그러니까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실형 선고가 됐던 건데 네. 지금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이고 윤창호법이 사실상 실효됨에 따라서 가중처벌되는 이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선처될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장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지난 1차 이 음주 사고를 냈을 때는 2019년 9월이었고 오토바이 접촉 사고를 냈는데 네. 2년 뒤, 불과 2년 뒤에 이 자동차 그 술에 취한 걸로 추정이 되죠. 본인은 음주 측정 거부를 하긴 했는데 음주 측정 거부를 하고 자동차 접촉 사고까지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단순히 유창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되고 뭐 죄에 있어서 면책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정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제로 윤창호법이 없어진 다음에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양형은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이 습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절대로 선처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게 또 법원의 결정 내용이기도 합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 이거 뭐 버릇 안 고쳐진다. 계속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 재판부에서도 윤창호법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위헌 여부의 판단을 내린 거지 이 음주운전하는 이 자체에 대한 처벌을 좀 약화시켜주자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이제부터 또 한번 집단 지성을 모아봐야겠네요. 윤창호법이 위헌이 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들 또 이게 재범률도 높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음주하고 한번 핸들 잡은 분들은 다음번에 또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우리 법감정 또 일반 국민의 심리에 좀 정서에 좀 맞는 법 개정이 좀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임금 피크제 그리고 윤창호법 위헌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